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 이런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죠.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내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2부 정시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년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저출생으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모시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지역 소멸의 가장 큰 위기인 전남 지역, 김영록 전남지사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2월 2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오늘은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전남도청이 지금 무안에 있죠? 예, 목포 바로 옆에 무안에 그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서울 오실 때는 목포에 가서 KTX 타고 오시겠네요. 예, KTX 2시간 한 20분 30분 정도. 무안에서 걸립니다. 목포까지는 한 1, 20분이면 갑니까? 무안 목포는 바로 연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도청하고 목포 역하고는 25분 30분 걸립니다. 아, 그 정도 걸리는군요. 바로 무안하니까 떠오르는 게 그 무안공항 참사. 어떻게 그 현재 수습 상황하고 앞으로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난 연말 정말 뜻하지 않는 사고 때문에 국민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고 정말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고 수습이 참 잘 이루어져서 장례 절차도 다 잘 치렀고 지난 1월 18일에는 이제 추모식까지 행사까지 다 일단 마치면서 앞으로 이제 사고 수습 관련해서 이제 보상 문제랄지 배보상 문제, 유가족 특별 지원 문제 이런 부분은 특별법을 통해서 풀어가기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하. 이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랄지 앞으로 무안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그런 문제는 대처를 해 나가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안공항은 현재 그 폐쇄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폐쇄돼 있고요. 아마 언제쯤 재개장할 수 있을까요? 로컬라이저 이런 부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뭐 세대 문제랄지 이런 부분도 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10월까지는 문을 열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아무튼 안타까운 사고 다시 한번 그 희생자분들 그 명복을 빌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라남도가 시군이 몇 개고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죠? 전라남도는 이제 22개 시군으로 돼 있고요. 인구는 지금 178만 8천 명, 약 179만 정도 되는데 180만이 깨졌군요. 작년 3월 달에 180만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희들은 180만이 깨졌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라도 열심히 해보자 해서 사실 지난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방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전국에서도 전라남도 아닙니까?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제 결국은 고령 인구가 많아서 자연 감소 인구도 많고 청년 유출이 많은 거거든요. 청년 유출이 매년 한 8천 명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자연 감소 소위 말하는 고령화에 따라서 사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원인이 있는데 보다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 보면 왜 그렇게 인구 유출이 많겠느냐. 결국 전라남도 예를 들면 GRDP가 96조거든요. 96조인데 32조 3분의 1은 여기에 유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도권은 여기에 유입이 되는 거고 그만큼 경제가 이 수도권 위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서울 가서 수도권 가서 일자를 구해야 되고 모든 경제 구조가 그런 상황으로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결국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국 서울로 중앙으로 다른 일자리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유출이 되는 수도권 근본적인. 집중이 첫 번째 원인이고 그렇죠.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영남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니까 네. 산업 기반 같은 것도 영남에 비해서 전남이 더 좀 낮고 더 근본적으로 더 올라가면은 방금 우리 정관영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호남 그러니까요. 경부축의 중심에 이제 경제 발전 축이 형성된 것도 큰 원인이 된 거죠. 우리 김영록 지사 이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풀어보면 어렸을 때는 참 인구 많았죠. 인구 많고 북적북적했죠. 전남 지역이 몇만이었었죠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제가 광주에서 학교 다녔는데요. 큰 행사하면은 400만 도민 여러분. 400만. 그 높은 분들이 연설을 그렇게 많이 해서 귀에 따갑게 들었거든요. 400만 네. 도민 여러분. 그 당시는 경기도도 400만 경기 도민 여러분 그럴 네. 때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180만이 깨졌다. 네. 불과 한 세대 만에 그런 거네요. 한 세대 좀 넘긴 하지만 하긴 그러네요. 실제는 한 세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뭐 섬소년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완도가 고향인데 완도. 도지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남이 고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태어나신 곳은 완도. 예. 그 어렸을 때는 그러면 몇 살 때부터 광주에서 공부하신 거예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광주로 전학을 왔는데요. 그럼 그 전에는 완도에서 다니셨고. 컸고요. 그때는 이제 섬소년으로 자유롭게 컸고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왔을 때는 그 당시에는 중학교를 이 학교별로 단독 출제 입시를 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었죠. 55년생이시니까. 그 몇남 몇녀에 몇째세요? 저는 사남 3녀의 중간 넷째입니다. 7남매. 예. 저도 7남매의 막내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그 여럿이 북적북적 되다 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대가족으로서 에피소드들도 많죠.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래도 재밌었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그때는 그 형제들이 많으니까 옷을 안 사주잖아요. 대물림. 다 물려봤죠. 대물림 하는 거고 유일하게 설에 옷을 사줘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설 명절만 그렇죠. 되기를 기다렸던 그때가 지금도 그래도 추억이 참 그립습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광주로 오실 때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온 거예요? 몇이만 왔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누님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저희 형과 내 동생까지 이제 삼형제 누님이 대학생이면서 우리들 자취를 같이 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넷만 아이들 넷만 부모님은 고향에 계시고. 그렇게 그 대학생 누나가 해주는 밥 얻어 먹으면서 북적북적대며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게 살았고 사실 워낙 그때는 방학 때 아니면 그 고향에 갈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리움을 안고 살았던 시절. 그 그리움이 사실은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그렇죠.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너무 자주 뭐 영상통화하고 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니까. 광주로 오셔가지고 초등학교를 서석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소속초등학교 가장 컸어요. 서중 일고가 명문이었는데 이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 그때는 랭킹을 매기고 그때 그랬던 거예요. 초등학교도. 소속초등학교가 이제 강주 서중학교를 많이 진학을 했었고 우리 반은 한 반이 100명이었어요. 와. 그리고 6학년이 20반. 100명씩 20반. 2,000명이었던 거죠. 이야. 전교는 10,000명. 한 학년이 2,000명. 대단하네요. 그 당시에 서울에도 10,000명 되는 학교가 뭐 독수초등학교인가 뭐가 있었고 뭐 있었는데 서울초등학교가 10,000명 학교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야, 초등학교 한 개 교회에 10,000명이 다닌다. 오전 오후반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렇죠. 교실이 부족하니까 100명이 앉으려면은 그게 교실이 됩니까? 그래도 그때 그 꼬맹이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앉았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100명이 그때 수업을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0명이었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광주에 이제 중학교 입시가 있을 때 제1명문이 광주 서중, 그다음이 광주 동중 그랬었죠. 광주 서중, 동중, 북중 뭐 그런 데가 명문이었고. 광주 서중 나오셨고. 광주 제1고 나오셨고. 제1고등학교. 그 광주 서중, 광주
제1고등학교가 전남 지역 전체에서 제일 그래서 뭐 서울로 치면 전국으로 치면 경기고등학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랬었죠. 그래서 네. 굉장히 선망의 학교였는데 그 뒤로 이제 그 동일계 지나가면서 너무 입시가 과열됐거든요. 그 당시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시험 전학하면서 중학교 입시도 폐지되고 하면서 없어졌죠. 결국. 차차 없어졌지만 어쨌든 계속 입시가 있었던 시절에 광주 서중, 광주 제1고를 나오셨던 거 아니에요. 특히 광주 제1고는 아주 명문이죠. 전국적으로도. 그때는 전국의 10위권 안에 고등학교 이제 명문 대학교에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랭킹을 매기고 있는데 전국에 뭐 8위, 9위, 10위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도 아주 훌륭하고요. 광주 이제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의 이제 본거지 모교로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전통에 빛나는 학교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학교를 다녔죠. 야구도 잘하잖아요. 야구를 잘했죠. 학교 다니실 때도 야구부가 있었습니까? 그때 야구부가 있었는데 저희가 졸업하고 나서 75년도에 최초로 전국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졸업한 후에요? 그럼 재학 중에는 우승의 감격을 못 하는 거. 그때 우승할 때 동대문구장에서 야구를 했는데 가서 응원했던 기억이 지금도 항상 감격이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한 학급이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한 학급에 몇 명쯤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8개 반이니까 480명. 그다음에 이제 광주 1고 다닐 때는 그 학생 수를 늘렸어요. 소중학교가 없어진 대신 광주 1고를 늘렸기 때문에 저희 때는 이제 10개 반 그래서 600명이 졸업을 했죠. 그러면 한 학급에 60명? 60명씩 한 이제 봤을 때. 그랬어. 쉽게 보면은 600명. 지금 광주 제1고등학교는 어떨까? 그래서 광주 제1고등학교 선생님 심규정 선생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좀 잠깐 들어보고 또 계속 이 지사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심규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심규정 선생님도 광주 제1고 출신이세요? 예, 저도 그 광주 제1고 75회 졸업생입니다. 그럼 대선배님 여기 김영록 도지사님 나와 계신데 인사 좀 하시고.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48회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48회, 75회 까마득하네요. 네. 네. 근데 보통 우리는 광주 1고 이렇게 부르는데 정식 명칭이 광주 제1고죠? 예, 맞습니다. 정식 교명은 광주 제1고등학교인데 워낙 광주 1고 또는 1고로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도 그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광주 1고가 광주 제1고등학교라고 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입학 때까지도 자기 학교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군요. 네. 광주 1고 뭐 조금 아까도 얘기 났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학교인데 그 명성은 여전합니까? 네, 뭐 광주 제1고등학교 하면은 그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도 유명하지만 요즘에는 좀 대중적으로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야구 명문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현재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선수를 배출한 고등학교이고 뭐 이번에도 지명 3명 받았고 뭐 메이저리그도 4명 이렇게 배출한 학교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야구를 잘하게 됐어요? 처음 시작이? 저는 야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야구도 이번에 그 작년에 야구도 100주년 행사를 하고 역사가 깊고, 워낙 우수한 그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학교 차원에서 초반부부터 아마 집중 투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문이 됐겠죠. 네, 학생도 야구 엄청 좋아합니다. 네. 학교 역사를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네, 저희 학교는 1920년 5월 1일에 광주 고통고등학교로 개교를 했는데, 지난 1월 24일에 그 100회 학생들이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네, 1929년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좀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학교인데, 그동안 광주 고보, 광주 서중, 광주 1고 이렇게 교명이 변경되어 갔고, 뭐 도지사님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유소한 인재들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있는 학교입니다. 예, 지금은 한 학급에 몇 명 정도고 몇 학급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번 졸업생들이 그 8개 학급에 192명인데 학년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한 지금 600명 정도 있습니다. 24개 학급으로. 그러니까 지사님이 아까 600명 졸업하셨다 했는데 제가 졸업할 때 400명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졸업생이 200명이 채 안 되니까 엄청 줄어들고 있죠. 네. 8개 학급에 190명이면은
20 몇 명 되는군요, 한 학급이. 네, 24명에서 25명 정도. 네. 지금은 그 자율형 공립고죠? 네, 그 2011년부터 자율형 공립고 이렇게 지정되었다가 그 2년 쉬었다 이번에 그 자공고 2.0 사업 시작되면서 작년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뭐 저출생 현상을 뭐 일선학교 선생님으로서 실감하실 수밖에 없죠. 매년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줄어든 것도 당연하고 그 한 10년 전하고 비교해봐도 그 대학 입학 정원도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거 보면은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광주일교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 정말 전통과 정체성이 있는 학교고 여러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그 광주일고 그 총동문회하고 학교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다양한 혜택도 많고 교통도 편리한 학교인데 꼭 일고인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광주제일고등학교 심규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오늘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2시 26분 지났네요. 잠깐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2월의 두 번째 날인 오늘도 전국의 낮 기온이 5도에서 12도 분포로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내일부터는 강추위가 예상되고요. 오늘 서울이 7도, 세종, 대전, 강릉 8도, 광주구, 부산 12도까지 오르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등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좀 나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다시 추워지겠고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발표됐고 발효 시점은 오늘 밤 9시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일부 내륙 영하 10도 이하, 서울도 영하 7도로 내려앉고 내일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2도에 그치면서 오늘과 비교했을 때 10도가량이나 낮 기온이 주저앉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도 내일은 0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내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내내 추위가 지속될 텐데요.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이번 추위의 절정으로 서울이 영하 13도, 이번 겨울 들어 최저 기온 예상되고요. 대관령도 이틀간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 중심으로 1cm 내외의 눈이 내리거나 약간의 눈이 날리겠고 내일 오전부터 제주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에 눈이 시작돼 목요일까지 충남과 전라권 제주에는 눈이나 비가 줄곧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대설과 한파에 미리 대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4도까지 올랐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최장 9일을 쉴 수 있었던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만큼 도로 정체는 심하지 않습니다. 평소 주말보다도 교통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정체는 오후 8시를 전후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차량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논산 쪽으로는 정안나들목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고령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집제터널 부근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갓길로 치워졌지만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오늘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중 제1고등학교 다니실 때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님도 편찮으시고 본인도 좀 몸이 안 좋으셨다고요? 예, 그때 이제 무리하게 그 고3 돼가지고 공부를 집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도시락을 2개 싸가지고 예를 들면은
도서관에서 밤 11시까지 막 이렇게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이 잃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폐결핵을 제가 걸린지도 몰랐어요. 근데 체중이 엄청 많이 줄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폐결이 가지고 그때 결핵 많았어요. 네. 그래서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한 4년 정도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어떤 당금질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때 대학 입시 좀 실패도 하시고 대학 입시도 실패도 했고 또 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시면서 집안도 어려운데 더 정말 엎친 데 엎친 어려워서 제가 이제 결국은 이것저것 해보다가 건국대학교 장학생 모집이 있어서 형이 권유해서 이제 장학생으로 가면서 좀 그 학업의 안정을 찾고 네. 그 전에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갑자기 정말 들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학생으로 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됐죠. 그리고 행정고시에 거쳐서 공직 생활을 뭐 어디서 어떻게 하셨죠? 저는 이제 그 내무부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내무부 발령 받으면 전부 다 지방으로 도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라남도에 가서 도청에 가서 근무를 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 한 15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중앙에 와서 내무부에서 한 10년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지방에 갔다 다시 올라왔다가 군수 거쳐서 나중에 다시 내무부로 왔다가 이제 행정부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이제 명예퇴직하고 국회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한 거죠. 네. 예. 그 지방에 이제 군수도 하셨는데 고향 군수도 하셨죠? 고향 군수도 했고 강진 군수를 먼저 하고 고향에 가서 이제 6개월 민선 지방자치 선거가 6개월 남았는데 중앙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고향에 가서 6개월이라도 군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고향에 가서 6개월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에게는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결국 고향 가서 6개월 하고 나니까 자꾸 군수 출마하라. 그리고 그다음에는 군수 출마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국회의원에 출마해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도 정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재선하시고 도지사 지금 재선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농림식품 장관을 8개월 정도 했습니다. 요즘은 뭐 그 계엄 탄핵 사태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너무나 사실은 황당했잖아요. 뭐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광주 전남 출신들은 그 80년 5.18 그 민주화 운동 당시 비상계엄 아픔을 다 기억하죠. 다 기억을 하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정말 경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출근을 이제 소식 듣고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사표를 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와서 다 접수를 할 건데 이제 이 생각을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마침 그렇게 빨리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게 돼서 천만다행인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비상시기고 혼동스럽잖아요. 근데 빨리 안정시켜야 빨리 안정이 돼야 되고 경제도 너무 어렵고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재창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동안 너무 빨리 우리가 성장하면서 1987년 체계가 헌법 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라남도의 소멸 위험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이제 사실은 소멸 위험할 때 지방 소멸 지역 하면은 굉장히 맨 처음에 저는 거부했어요. 왜 소멸 지역이냐. 소멸 지역 그렇지 않아도 정말 힘든데 소멸 지역 소멸 지역 하니까 정말 소멸될 것 같지 않냐. 그러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20년 동안 하더라도 16개 시군이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소멸 지역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22개 순천과 광양시를 빼고는 22개 중에서 20개 시군이 소멸 지역에 위험 지역에 들어간 거고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도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소멸 위험 지역이 높은 지역이 된 거죠. 인구 감소 줄어드는 그 추세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사회적 전출이라고 해서 이제 뭐 교육이나 의료 이런 부분 때문에 전출되는 부분은 점점 좀 줄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줄어요? 한 3,000명 정도 이제 전에는 뭐 10,000명 가까이 되다가 줄었는데 이제 자연 감소 그러니까 사망자 출생보다도 사망자가 많은 거죠.
그 자연 감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자연 감소가 예를 들면 12,000명 정도.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15,000명 정도. 그러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해 15,000명 정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179만 명 가까이 되는 건데 180만이 깨진 거죠. 1년에 15,000 매년 꾸준히 그렇게 줄어요? 예. 왔다 갔다 좀 차이는 있는데 추세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는 점점 늘어나는 거고. 네. 고령화가 심하니까. 그 400만 인구에서 급격히 줄기 시작한 거는 1960년대부터입니까? 70년대부터입니까? 언제쯤이라고? 70년대 말부터 80년대. 말. 예, 그런데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던 과정에서 뭐 저희 마을만 제가 잘 아니까요. 거의 젊은 사람은 다 서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간 거예요. 네. 소위 말하면. 네. 뭐 대학생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은 노동 현장이든 다 간 거죠. 그래도 그 22개 시군 가운데 시군별로 차이도 좀 있죠. 물론 광주 인근 시군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광주 인근 시군. 광주에서 멀어질수록 예를 들면은 시도 별로 보면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힘들지 않아요. 그럼요.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멀어질수록 힘든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순천 광양 쪽은 아무래도 산업이 좀 발전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인구 유입 효과가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인구가 좀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여수 같은 경우는 또 도서 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조금씩 약간 정체되거나 줄거나 그래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지역들. 순천, 여수, 목포 이런 곳은 그래도 20만 이상 되더라고요. 목포는 좀 20만 이상인데 목포는 인구가 무안 쪽으로 이동해서 좀 줄고 있습니다. 무안 쪽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또 목포 자체가 면적이 너무 좁더라고요. 면적이 좁고 그래서 사실은 목포, 무안, 신안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통합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목포가 굉장히 어렵고 목포가 어려우면 전체 그 서남권 전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올해는 정말 통합이 나서자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이 안 되는 곳도 3곳이나 있더라고요. 구례, 곡성, 진도? 구례, 곡성, 진도는 3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구례, 곡성이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3만 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발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례나 곡성, 특히 구례 같은 경우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 도시로서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또 그렇고 전국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가장 그 소위 말하는 관계 인구, 생활 인구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좀 적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생활인 관광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은 좋은 지역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무안의 2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그래도 무안, 광양, 나주 이 3곳은 인구가 늘는다면서요? 이제 늘었다가 다시 또 줍니다. 아이고 그래요. 나주도 혁신도시 전입에 따라서 인구가 늘다가 요즘 다시 좀 정체되는 감이 있고 무안도 목포에서 자꾸 이제 인구가 유출이 되고 무안으로 전입이 되니까 늘었는데 조금 이제 다시 이제 정체된 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중에서 순천, 광양, 여수는 이제 산업도시로서 관광도시로서도 굉장히 중소도시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핫한 도시거든요. 그렇죠. 다섯 손가락 안에 서로 들어갈 수 있는 도시, 잘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전라남도에서도 그래도 인구 소멸 지역에 사실상 들어있다 하더라도 위기지역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 위기지죠. 위기지역이고. 그런데 이 전국 시도 단위로 보면 17년째 전라남도가 합계 출산율은 1등이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라남도 이게 이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하는데 전라남도 잘못한 것만은 아니다. 전라남도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학교 출산율은 1.05까지 이제 작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0.97, 2023년에 0.97. 제가 그걸 계산 한번 해봤어요. 0.97일 때 우리나라 0.78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 출생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23만이었거든요. 2023년에 23만. 예. 0.98로 97로 계산하면 30만이 됩니다. 출생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라남도 교육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은 1등. 1등이란 불명예스러운 1등이죠. 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층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이를 더 낳는다. 그게 출산율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출산율이 높죠. 그러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층 숫자 자체가 얼마 안 되고 안 되고 젊은 층이 유출이 많이 유출되고 네. 또 고령층이 너무 많다 보니 자연 감소가 심각하고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서 전라남도는 어떤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계십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이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백가쟁명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게 국민들이 너무 알기 어렵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차라리 1억을 주라 그런 의견이 있고 또 뭐 매월 유럽처럼 매월 출생수당을 달라 네. 그런 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질문을 해보니까 매월 20만 원씩 주는 것이 낫습니까? 1억을 한 번에 주는 게 낫습니까? 했는데 여성들은 대부분 매월 주세요. 매월. 그래서 저희들이 출생수당을 전라남도가 10만 원, 시군이 10만 원, 20만 원을 매월 1세부터 18세까지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 18살까지 준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유럽이 그렇게 하거든요. 유럽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돈 갖고 되느냐 그러지만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분명히 있고 전라남도 지난해 출생률도 1.05까지 0.97에서 1.05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걸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에 주지 말고 매월 달라고 하는군요. 여성분들은 매월 달라는 걸 선호합니다. 남성들은요? 한꺼번에 달라. 아 정말요? 그런 요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남녀 차이가 날까요? 이제 그 여성분들은 안정적인 것을 그렇죠.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주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남성들이 18세까지 그래서 이제 영세는 국가에서 1,2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부터 18세 고등학교 3학년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전라남도 학교를 다녀라.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전라남도에서 다니게 되면은 이제 그 학교 교육도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택에 대한 지원 정책도 있죠. 주택도 이제 저희들 만원 주택을 화순과 나주에서 했는데 만원 주택이 뭡니까?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주면은 모든 게 오케이. 한 달에 딱 10,000원이요? 예. 한 진짜요? 달에.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미분양 주택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주택을 시군에서 임차를 뭐 5천만 원이면 뭐 임차를 하고 시군에서 목돈이 들어가지만 임차한 돈은 나중에 해소해 갈 수 있는 그렇죠. 돈이니까 그리고 월 임대료를 1만 원으로 책정을 한 건데 그게 이제 화순 나주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럼 다른 시군은 그러면 돈 여력이 없고 또 그 형편이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미분양 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원 주택을 전 22개 시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과 같이 합동으로 월 만원 주택을 시행을 하겠다 해서 새로 증축을 통해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지금. 아직은 그 만원 주택 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 이걸 점점 늘려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늘려가는 게 중요하죠.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 근데 요즘에는 만원 주택 이런 부분 그런다 해서 허술하게 하면은 안 되죠. 안 됩니다. 또 너무 작은 주택. 아유 집이 살만해야지. 작은 주택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25평 내지는 이제 가족이 있는 그런 경우는 32평까지 하자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32평 아파트인데 한 달에 10,000원. 네. 이걸 이제 몇 호까지 늘려가면 됩니까? 그것을 이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제 1,000호를 우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화순이랄지 이제 그 나주랄지 이런 지역은 미분양 주택들이 있고 그러니까 더 활발히 더 앞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정부에서 주는 게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여기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 아니고 일반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정부가 어차피 주니까 그걸 어디다 쓸 것이냐 그랬을 때 차라리 만원 주택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18살까지 매월 20만 원 그리고 만원 주택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정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큰 정책은 전라남 특별자치도를 하자. 너무 지방 소멸을 위기 극복을 하려면 뭔가 산업 지역도 만들어야 되고 관광 개발도 해야 되고 하는데 모든 권한이 중앙에 있잖아요. 뭐 해상 풍력도 하려고 하면 해상 풍력도 허가권이 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앙에 산잡이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특별한 권한 중에 일부를 지방에 달라. 특별자치도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인력도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광역 비자를 해달라고 여러 시도가 줄기차게 건의했고 정부도 그것을 하겠다. 광역 비자가 뭐죠? 광역 비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어떤 비자가 외국인 근로자 어떤 형태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냐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정부가 오케이 하면은 그 방식대로 한다 이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또 외국인 유학생도 가족 동반해서 가족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 지방대학이 요즘에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럴 때 지방대학을 선호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특별한 혜택을 달라. 그다음에 이제 그 단순 근로자들도 E9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단순 근로자들도 전남에서 근무하면 혜택을 달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단순 그 근로자들도 오면은 전남에 와서 경기도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잠깐 일하다가 가버리죠. 그러면 전남에 붙들어둘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열심히 일하면은 뭔가 영주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제도를 만들자는 거죠. 뭐 역으로 귀농귀어하는 분들도 좀 있긴 있잖아요. 귀농귀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꾸준히 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약간 줄어든 감이 있고요. 그 귀농귀촌에 상당히 붐이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 그다음에 또 서울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광풍이 불면서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똑똑한 한 채. 그거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귀농귀촌 적극 장려할 계획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아리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체가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건데 전라남도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아리백 정책을 적극 추진하신다고요? 그렇죠. 아리백을 하게 된 취지는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면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써야 하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전남에서 생산하는데 첨단 산업은 수도권에서 산다. 이건 사실 아리백 취지에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리백을 통해서 전남에 재생에너지도 생산하고 또 첨단 산업까지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또 나아가서는 지산지소라고 그래서 생산된 전기를 가까이 소비를 가까이서 하고 또 이 전력 요금도 외국은 차등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전력계통 송전탑을 많이 건설해야 되는 지역은 전력 요금을 더 비싸게 물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다 똑같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차등화를 한다고 하면은 전라남도 굉장히 유리한 첨단산업 유치하는 데 유리한 아리백 때문에 유리한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는 전라남도와 같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 미래의 기회 발전 특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햇빛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햇빛 발전, 이제 풍력 발전인데 이제 그 태양광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능까지 많이 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른 광역시도보다 전라남도가 햇빛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 더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태양광이 더 풍부하고 바람도 지금 해상 풍력 양쪽 전라남도는 서해 남해 양쪽을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서해 쪽에도 바람이 들고 그래서 이제 7m 이상 되면은 바람이 풍력이 7m 이상 되면은 굉장히 해상 풍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유리하다. 그러는데 저희는 7 내지 8m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노르웨이랄지 덴마크랄지 영국 자본 뭐 이런 자본들이 전남남도에 계속 투자를 원해요. 그렇죠. 네, 투자를 원해서 네. 저희들은 이제 우선은 뭐 투자한다고 하면 외국인 자본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자본 투자를 알겠습니다.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다른 곳보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이 유리한 지역이니까 우리는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 가까운 곳에서 그 전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첨단 산업 전라남도로 와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아리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오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아직 현실은 예를 들면 구글 같은 데는 2030년까지 제품 공급망 그 납품업체까지도 전부 다 아리백을 하겠다 선언을 했지만은 그리고 벤츠 자동차도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아리백을 해라. 이미 우리나라 협력업체들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한 피부에 닿지 않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가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방향은 맞죠.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 맞습니다. 현안이 국립의과대학 설립. 이게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 어느 대학으로 할 것인지 선정해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 추진하겠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대학으로 하려면 어려워서 결국은 국립 목포대, 국립 순천대, 국립 목포대가 통합을 하기로. 정부 그렇죠. 정책도 1도 1 국립대학 맞아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거든요. 정부 정책을 이행을 하면서 국립의과대학도 만드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라남도가 해가지고 양 대학이 결국은 대학 통합 신청서도 냈고 의과대학 신청 이제 예비 인증 신청을 했는데 결국 의료계에서 지금 그 문제가 이제 2026학년도 어떻게 하시냐. 그 문제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풀리면 아무튼 정부는 약속한 거니까 신설되겠네요. 대타협을 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타협을 하고 신설이 영순이다. 네. 중금보다 영순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사님 계획하시는 전라남도의 인구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인구 목표는 전라남도가 200만이 됐으면 가장 좋겠죠. 200만. 200만이 되면 가장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아까 말한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통해서 소득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풍부하게 하면서 또 첨단 산업까지 유치할 수 있게 하고 관광산업 전라남도 관광이 지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특히 이제 청년 벤처 창업을 적극 올해부터 지금 권장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목표 꼭 좀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일부 끝곡 추천드렸는 부탁드렸는데 윤신의 열애를 선정하셨어요? 이 곡을 고르신 이유는요? 학창 시절에 뭐 워낙 그 유명했던 곡이고 그 노래는 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2월 8일은 충북 제천시의 김창규 시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윤신의 열애 잠깐 듣고요. 저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